내 오늘 이놈의 주둥아리를 찢어 젓갈을 담가버릴 테다.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둔탁한 파여름이 홍령하게 왁자지껄하던 공기를 단번에 찢어 발겼으니 술판을 벌이던 뱃사공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칠성이라 불리는 앳된 심부름꾼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위로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시퍼런 막걸리 사발을 치켜둔 채 금방이라도 아이의 머리통을 내려칠 기세로 서 있었다. 사내의 거친 숨소리가 주막 안의 정적을 채웠고 바닥에 엎드린 칠성은 공포에 질려 입도 뻥끗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무언가가 사내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사내의 손에서 미끄러진 사발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흙바닥 위로 하얀 막걸리가 피처럼 튀어올랐다. 그것은 뼈 굵은 돼지다리 뼈였다. 주방 깊숙한 곳 펄펄 끓는 가마솥 앞 자욱한 수증기를 헤치고 걸어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마포 나루터에서 국밥맛 좋기로 소문난 홍령학의 주모 홍주였다. 헐렁한 무명저고리 소매를 걷어붙인 팔뚝은 산에 못지않게 다부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아이고 손님도 참 귀한 술을 어찌 바닥에 버리십니까? 술이 아까워 내 가슴이 다 쓰리네. 홍주는 짐짓 호들갑을 떨며 깨진 사발 조각을 발로 툭툭 치워냈지만 그녀가 방금 던진 돼지뼈가 사내의 손목을 쳐서 뼈가 금이라도 간 듯 사내는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홍주는 칠성을 일으켰으며 흙먼지 묻은 옷을 툭툭 털어주었는데 그 손길은 투박하면서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다정하기 그지없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강바람에 비릿한 물내음이 섞여 들어올 무렵 한양 도성 안에서 새를 불리고 있다는 신흥조직 쌍도끼파의 졸개셋이 홍령하게 들이닥쳤던 것이다.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비싼 술과 안주를 시키더니 국밥을 나르던 칠성이 실수로 국물 한 방울을 옷자락에 튀겼다는 핑계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이놈이 눈가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개야. 감히 귀하신 형님 옷에 개가 먹다 남은 국물을 튀겨. 졸개 중 하나가 칠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윽박질렀고 급기야 두목격인 곰보 자국 사내가 칠성을 발길질하여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었다. 마포 나루토의 상인들과 뱃사람들은 평소 같으면 나서서 말렸겠지만 쌍도끼파의 악명이 워낙 자자한지라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홍주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짐짓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10년 전 강호의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에 염증을 느껴 스스로 무림을 떠나 이곳에 정착한 뒤로 다시는 칼을 잡지 않겠다고 죽은 정인 앞에서 피로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3그릇과 수육 1접시를 쟁반에 담아 내왔다. 자자, 화 푸시고 이 뜨끈한 국물이나 한술 드십시오. 우리 칠성이가 아직 어려서 실수가 잦습니다. 이 누님이 대신 사과드릴 테니 노여움 거두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오늘 술값은 안 받을 테니까. 홍주는 짐짓 교태 섞인 목소리로 졸개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썼다.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듬뿍 들어간 국밥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진동하며 주막 안 사람들의 침샘을 자극했지만 쌍도끼파 놈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기로 번들거렸다. 곰보 사내는 홍주가 내려놓은 국밥 그릇을 쳐다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치며 침을 찍 뱉었다. 흥국밥 이깟 돼지 냄새나는 국물로 우리를 달래보시겠다. 마포제일의 주모라더니 사람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먼. 그는 젓가락으로 수육 1점을 집어 바닥에 휙 던져버리더니 이내 홍주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술값은 필요 없고 대신 오늘 밤 우리 형님들 술시중이나 좀 들어야겠다. 얼굴을 보니 나이는 좀 들었어도 제법 곱상한 구석이 있어
이 주막 뒷방이 꽤 아늑해 보이던데. 곰보의 말에 나머지 두 졸개가 킬킬거리며 음담패설을 섞어 맞장구를 쳤고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홍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저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으니 홍주의 소매속 주먹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10년 전 흑룡파의 대장 검은 독사로 불리며 한양 뒷골목을 호령하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 수십 명을 베어 넘기던 그 핏빛 밤 적의 목을 베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냉혹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품에 안고 울부짖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그 끔찍한 업보를 씻기 위해 이곳에서 국자를 들고 땀 흘리며 살아왔건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으려는 모양이었다. 홍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에 요동치는 살기를 꾹꾹 눌러 담았다. 참아야 한다. 여기서 참지 못하면 지난 10년의 세월이 물거품이 된다. 그녀는 칠성에게 눈짓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있으라 명했다. 그때였다. 곰보 사내가 홍주의 턱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도발을 이어갔다. 어라 이 여자가 귓구멍이 막혔나. 대답이 없어 내 말이 우습게 들리냐 이 말이다. 그의 젓가락이 홍주의 볼을 스치고 지나가자 홍주는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으나 그 찰나의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다. 보통의 아낙네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물러섰을 터인데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 박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상체만 유연하게 흔들려 공격을 흘려낸 것이었다. 곰보 사내는 순간 멈칫했으나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자신의 힘을 과신한 탓인지 그 기묘한 위화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인연이 감히 그가 손을 들어 홍주의 뺨을 후려치려는 순간 홍주는 반사적으로 국자를 들어 그의 손목을 막아내려 했다. 하지만 곰보의 다른 손에는 이미 먹다 남은 막걸리 잔이 들려 있었고 홍주가 손목을 막는 틈을 타잔이 묵직하게 날아들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과 함께 사기잔이 홍주의 이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선혈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그녀의 왼쪽 눈을 덮었고 시야가 붉게 물드는 순간 홍주의 세상도 붉게 변했다. 주막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숨을 멈췄고 칠성은 부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입을 틀어막았다. 피가 볼을 타고 턱으로 뚝뚝 떨어지는 동안 홍주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곰보 사내는 자신이 한 짓에 쾌감을 느끼는 듯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꼴 좋다. 진작에 고분고분했으면 얼굴에 흠집은 안 났을 것을. 여자가 얼굴 버려서 어디다 쓰겠나. 홍주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흘러내린 피가 얼굴 반쪽을 적셔 기괴한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피에 젖지 않은 오른쪽 눈이었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사람 좋은 주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안이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눈빛이었다.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검은 독사의 살기가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압도적이었다. 곰보 사내는 낄낄거리던 웃음을 뚝 그치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 그것은 생물학적 본능이 경고하는 죽음의 냄새였다. 지금 뭐라고 했냐? 홍주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 낮고 쉰 소리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곰보 사내에게 다가갔다. 바닥에 떨어진 사기잔 조각들이 그녀의 버선발 아래에서 바스락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얼굴을 버려 어디다 쓰냐고.
홍주는 피 묻은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 한 쌍을 집어들었다. 평범한 나무 젓가락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그 어떤 명검보다 예리한 흉기로 돌변했다. 곰보 사내는 쥐고 있던 주먹을 펴지도 못한 채 덜덜 떨며 뒤로 물러나다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다. 나머지 두 졸개도 엉거주춤 일어나 칼자루에 손을 댔지만 홍주가 뿜어내는 살기에 압도되어 칼을 뽑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누님, 왜 이러시오? 내가 실수했소. 곰보 사내가 비굴하게 말을 더듬으며 손을 내저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쥐새끼 꼴이었다. 홍주는 그들 코앞까지 다가와 우뚝 섰다. 그녀의 눈빛은 곰보의 목을대를 꿰뚫을 듯 흉흉하게 빛났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자 나무 젓가락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졌다. 그 소리가 마치 곰보의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려 주막 안의 모든 이들이 침을 꿀꺽 삼켰다. 홍주는 부러진 젓가락을 곰보의 눈앞에 들이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가게에서 내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혀로 입가에 흐른 피를 핥았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요염하고 섬뜩하여 보는 이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놈들 발로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라. 홍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곰보와 졸개들은 혼비백산하여 주막을 뛰쳐나갔다. 그들이 도망치듯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주막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홍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고 칠성이 울면서 달려나와 그녀를 부축했다. 누님, 피가. 홍주는 옷소매로 이마의 피를 쓱 닦아내며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호탕한 주모의 얼굴로 돌아와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칠성아. 그릇 깨진 거나 치워라. 손님들 놀라셨네. 오늘 술값은 전부 공짜요. 국밥. 식기 전에 어서들 드시오. 손님들은 와하고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들의 눈에는 홍주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방금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주모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칼집에서 살짝 빠져나온 명검의 섯을 퍼런 빛과 같았다. 홍주는 주방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바가지 들이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피로 얼룩진 그 얼굴 위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겹쳐 보였다. 흑룡파 시절 검은 독사라 불리며 밤의 거리를 지배하던 그 잔혹한 여자의 얼굴이. 그녀는 차라리 이마에 상처가 아프기를 바랐지만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피를 갈구하는 본능이었다. 오늘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았다. 주막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마포 나루터에 어둠이 짙게 깔렸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홍주의 한숨을 삼켰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도망쳤던 곰보 사내가 멀리서 이를 갈며 홍령학을 노려보고 있었던 것이다. 두고 보자, 미친년. 이 쌍도끼파가 어떤 곳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그의 눈에는 비열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홍주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마포 나루터의 흘길은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자아냈고 홍령하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처량하게 들려왔다. 홍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고 흐트러진 탁자를 바로잡았다. 이마의 감은 하얀 무명천 위로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통증을 무시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어제와 달리 다시금 깊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억지로 눌러 담은 평온함,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다. 부엌 구석에는 칠성이 다리를 절뚝이며 국밥에 들어갈 팔을 다듬고 있었다. 어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홍주를 보자 애써 밝은 척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다. 누님, 오늘은 날이 굳어서 손님이 뜸하겠어요. 국물을 조금 덜 잡을까요? 칠성의 목소리에 홍주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다. 아니다. 이런 날일수록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서 찾는 이가 더 많은 법이다. 넉넉히 끓여라. 그녀는 솥단지 뚜껑을 열고 구수한 김을 얼굴에 맞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어제 그 곰보 녀석이 뱉고 간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설마 관아의 눈이 시퍼런 대낮에 또다시 행패를 부리랴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홍주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점심 나절이 되어 주막이 배실꾼들과 상인들로 북적일 무렵 멀리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낯익은 그러나 결코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들이닥쳤다. 비켜라 비켜. 관에서 나오신 이방날이 행차시다.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와 함께 홍령하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흑발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자들은 어제 도망쳤던 쌍도끼파 졸개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걸어 들어오는 중년 사내가 있었으니 그는 마포 관아의 이방 조씨였다. 뱀처럼 가늘고 찢어진 눈의 기름기가 번질거리는 얼굴,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으나 그 태도는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자였다. 손님들은 관아의 육방 관속이 왈패들과 함께 나타나자 기겁하여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숨을 죽였다. 홍주는 젖은 손을 앞침에 닦으며 급히 달려나갔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누추한 곳에 어인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홍주는 허리를 굽혀 깎듯이 예를 갖추었다. 이방 조씨는 거드름을 피우며 부채로 코를 막는 신용을 했다. 허냄새가 고약하구나. 여기가 그 소문난 홍령악이라. 소문만 요란했지 위생 상태가 영 엉망이로군. 그는 홍주를 본체 만체하며 주막 안을 휘젓고 다녔다. 졸개들은 신이 난 듯 탁자를 발로 차고 손님들이 먹던 국밥 그릇을 엎으며 낄낄거렸다. 어라, 이 국밥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네. 아이고, 여기 구더기도 있구만. 졸개 하나가 멀쩡한 국밥 그릇에 제 머리카락을 뽑아놓고는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명백한 트집이자 모함이었으나 감히 관아의 이방 앞에서 토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홍주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화를 삼켰다. 날이 억울합니다. 저희는 청결을 목숨처럼 여기며 장사해왔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듯합니다. 그녀가 읍소했지만 이방은 싸늘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오해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감히 관리를 능멸하려 드느냐. 내년이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게야. 이방이 눈짓을 하자 곰보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홍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이 요망한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관아의 법도를 무시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하러 온 것이다. 밀린 세금과 벌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이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 세금 포탈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홍주는 매달 꼬박꼬박 관의 세를 바쳐왔고 심지어 관졸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뜯어가는 돈까지 군말 없이 내왔던 터였다. 이것은 명백한 수탈이었다. 쌍도끼파가 관아의 부패한 이방과 결탁하여 홍령악을 아니 마포 나루토의 상권을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임이 분명했다. 홍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날이 저희 같은 하루살이 장사치들에게 무슨 큰돈이 있겠습니까? 제발 선처해 주십시오. 그녀는 치마폭 속에 숨겨두었던 엽전 주머니를 꺼내 이방의 소매 끝에 슬며시 찔러 넣으려 했다. 꽤 묵직한 돈 주머니였지만 이방은 그 주머니를 받아들더니 무게를 가늠해보고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바닥에 패대기 쳤다. 고작 이따위 푼돈으로 나를 매수하려 들어
내년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엽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진흙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은 홍주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와 땀이었다. 홍주가 바닥에 흩어진 엽전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곰보 사내가 그녀의 손을 군홧발로 짓밟았다. 으윽, 홍주는 신음을 삼키며 고통을 참아냈다. 그때였다. 주방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누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래. 돈도 꼬박꼬박 냈잖아. 너희들이 깡패지 무슨 관리야. 칠성은 곰보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홍주의 발을 밟은 발을 치우려 안간힘을 썼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곰보 사내는 귀찮다는 듯 칠성을 발로 걷어찼다. 칠성은 나가 떨어져 탁자 다리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다시 일어나 악착같이 달려들었다. 우리 누님 괴롭히지 마, 나가, 다 나가란 말이야. 아이의 절규는 주막 안에 울려 퍼졌으나 그것은 사나운 늑대, 무리 속에 뛰어든 어린 양의 비명과도 같았다. 이방 조씨가 눈썹을 찌푸리며 부채를 탁 접었다. 시끄럽구나. 관무집행을 방해하는 놈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 여봐라, 저놈이 다시는 건방지게 굴지 못하도록 예절을 가르쳐줘라. 이방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쌍도끼파 졸개 셋이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몽둥이를 꺼내들고 무자비하게 아이를 구타하기 시작했다. 악윽 살려주세요, 누님. 둔탁한 타격음과 아이의 비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다. 홍주는 밟힌 손을 빼내고 비명을 지르며 칠성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곰보 사내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처박았다. 넌 여기서 똑똑히 지켜봐라. 주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홍주는 흙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칠성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했다. 붉은 피가 칠성의 입과 코에서 터져 나왔다. 안 돼. 그만해. 제발 그만해. 홍주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들의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다. 졸개 중 하나가 쓰러진 칠성의 오른쪽 다리를 붙잡고 강목을 높이 치켜들었다. 안 돼. 홍주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순간 끔찍한 파열음이 들렸다. 우두득. 생나무가 꺾이는 소리가 아닌 사람의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칠성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축 늘어진 아이의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너무나 끔찍한 광경에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돌렸다. 이방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진작에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밀린 세금과 벌금 그리고 위로금까지 준비해 놓거라. 안 그러면 다음엔 저놈 다리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쓰러진 칠성을 쓰레기 보듯 힐끔 쳐다보고는 유유히 홍령악을 빠져나갔다. 쌍도끼파 무리들도 침을 뱉고 욕설을 내뱉으며 그 뒤를 따랐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정막과 신음소리만이 남았다. 홍주는 기어가서 의식을 잃은 칠성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꺾인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있었다. 칠성아, 칠성가. 홍주는 아이의 피 묻은 얼굴을 자신의 옷소매로 닦아내며 오열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삶의 대가란 말인가. 폭력 앞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소중한 사람이 짓밟히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것이 사람이 사는 길이란 말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후회였다. 차라리 어젯밤 그놈들의 목을 베어버렸더라면, 아니 애초에 칼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정인 간국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홍주야, 피 묻은 손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어. 제발
평범하게 살아줘. 그날 밤 홍령각은 일찍 문을 닫았다. 의원을 불러 칠성의 다리에 부목을 대고 약을 먹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뼈가 으스러졌소. 걷게 되더라도 평생 다리를 절게 될 거요. 쯧쯧쯧. 어린 것이 어쩌다. 의원이 돌아가고 난 뒤 홍주는 칠성의 머리맡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열에 들뜬 칠성은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누님, 도망가요. 무서워요. 아파요. 홍주는 아이의 땀에 젖은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녘 비는 그쳤지만 안개는 더욱 짙게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홍주는 주막 뒤편 툇마루에 앉아 멍하니 달을 쳐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이 마치 강국의 슬픈 눈동자 같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놀이가의 하나를 꺼냈다. 강국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붉은 매듭의 놀이개였다. 그것을 어루만지는 홍주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흙탕 속에 핀 연꽃은 고결하다지만 그 연꽃조차 짐승들의 발구발에 짓밟히면 그저 으깨진 풀포기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진흙탕 속에 처박혀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강국씨, 홍주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목소리는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다. 당신 말대로 칼을 버리고 살려 했어. 굽히고 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되려 했어. 헌데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내가 참을수록 저들은 더 잔인하게 짓밟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은 말라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차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칠성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남은 핏자국을 바라보았다.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붉은 얼룩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 했다. 피에는 피로, 폭력에는 더 큰 공포로. 다음날 아침 홍주는 괴짝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전 재산을 털어 관아로 향했다. 이방에게 줄 뇌물을 준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였다. 저들이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자비였다. 만약 이 돈을 받고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만약 그들이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더 이상 하늘도 그녀를 말릴 수 없을 것이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 앞에 선 홍주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거대한 맹수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대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치욕의 진흙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관아의 마당에 들어선 홍주는 이방 조씨의 집무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문이 열리고 이방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오, 이게 누구신가 마포의 억척주모 아니신가 그래. 돈은 좀 마련해 왔는가. 홍주는 말없이 돈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 제전 재산입니다. 부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방은 돈보따리를 발로 툭 차서 열어보더니 껄껄 웃었다. 제법 되는군. 그래 진작 이럴 것이지. 그는 홍주의 머리를 발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이제야 주제를 좀 파악했나 보구만.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매달 이만큼 상납해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홍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을 꽉 쥐어 흙을 움켜쥐었을 뿐이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인내의 끈이었고 동시에 인간 홍주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었다. 타닥타다닥, 우르릉,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뻘건 불기둥이 밤하늘을 집어삼킬 듯
치솟아 올랐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고 검은 연기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홍령하게 지붕을 휘감았다. 한밤중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나무가 타들어가는 비명소리와 사람들의 다급한 고함소리뿐이었다. 홍주는 불길에 휩싸인 주방문을 박차고 나오며 칠성을 등에 업고 있었다. 콜록콜록 누님, 뜨거워요. 숨을 못 쉬겠어요. 등 뒤에서 들리는 칠성의 쉰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불길은 이미 혓바닥을 날름거리며 퇴로를 막아서고 있었고 천장의 석가래가 숫덩이가 되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홍주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카맣게 뒤덮였고 입고 있던 치매는 불똥이 튀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었다. 조금만 참아라. 거의 다 왔다. 홍주는 이를 악물고 불벽을 향해 몸을 던졌다.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파고들어 익혀버릴 것 같았지만 그녀는 등 뒤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등을 불길에 내어주었다. 주막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쿵쿵하는 소리와 함께 홍령하게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리며 거대한 불꽃과 재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홍주는 바닥에 뒹굴며 칠성을 보호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다. 10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온 그녀의 삶의 터전이 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져 있던 그 소중한 공간이 거대한 화마 속에서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다. 불길은 마치 춤을 추듯 너울거렸고 그 너머로 악귀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기아하, 꼴 좋다. 아주 활활 잘 타는구나. 횃불을 든 쌍도끼파 졸개들이 주막 앞마당에서 낄낄거리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곰보 사내가 뒷짐을 지고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구경거리인 양 감상하고 있었다. 어이, 주모 돈을 냈으면 제때제때 냈어야지. 하루 늦었다고 이자를 안 쳐주면 섭섭하지 않나. 이건 우리 쌍도끼파가 주는 특별한 이자다. 따뜻하지. 곰보의 조롱 섞인 말에 졸개들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뛰어왔다가 시퍼런 칼을 차고 있는 깡패들의 위세에 눌려 감히 불을 끌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홍주는 칠성을 안전한 곳에 눕히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불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형상이었다. 홍주는 불타는 주막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아니, 정확히는 놈들을 향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칠성을 업고 나오느라 들이마신 영희 때문인지 아니면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때문인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녀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려던 찰나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인해 굵은 장대비가 되어 쏟아져 내렸다. 후두두둑. 비는 것에게 쏟아지며 화마와 싸웠지만 이미 뼈대만 남은 홍령학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은 잿물과 빗물이 뒤섞여 홍주의 무릎 아래로 검붉은 강을 이루며 흘러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시련을. 이웃집 할멈이 홍주의 어깨를 감싸며 울먹였다. 하지만 홍주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곰보 사내의 횃불과 그들의 비열한 웃는 입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홍주가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곰보 사내가 홍주의 젖은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잘 들어라. 이건 경고다. 내일까지 밀린 세금의 2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엔 이 주막이 아니라 내년과 저 병신놈을 태워버릴 테니까. 알겠어. 그는 홍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빗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비는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혀를 차며 돌아갔고 칠성은 이웃집 사랑방으로 옮겨졌다. 잿더미가 된 주막 앞에는
홍주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뼛속 깊이 사무치는 냉기가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홍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푸른 인광을 내뿜고 있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내가 참으니 그들은 나를 바보로 알았고 내가 고개를 숙이니 그들은 나를 밟고 올라섰다. 홍주는 잿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직 열기가 남아있는 숯덩이들이 발을 찔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너진 기둥 사이 다 타버린 가재도구들 틈에서 그녀는 반쯤 타다 남은 아버지의 위패 조각을 발견했다. 검게 그을린 나무 토막을 손에 쥐자 억눌러 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강국씨,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위패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밥 짓고 웃으며 살고 싶었습니다. 헌데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귀들이 내 소중한 사람들을 물어뜯으려 합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며 홍주의 절규를 덮어버렸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홍주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서 슬픔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섬뜩하리 많지 차가운 결의가 들어차 있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한 것이 이거였더냐. 짐승에게는 사람의 말이 통하지 않는 법이지. 짐승에게는 몽둥이가 약이고 악귀에게는 더 지독한 악귀가 필요한 법이다. 홍주는 품에 안았던 위패 조각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주모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을 나서는 포식자의 은밀하고도 묵직한 발걸음이었다. 홍주는 주막 뒤편 유일하게 화마를 피한 늙은 버드나무 아래로 향했다. 수령이 100년은 좋게 넘은 거대한 나무였다. 그녀는 헛간 구석에서 녹슨 삽을 찾아들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번개가 번쩍이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퍽퍽. 삽이 젖은 흙을 파고드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흙탕물이 얼굴에 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났지만 홍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파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억지로 묻어두었던 자신의 본성피에 굶주린 검은 독사의 자아였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삽 끝에 둔탁한 것이 걸렸다. 홍주는 삽을 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칠이 벗겨진 낡고 긴 괴짝이었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흙을 털어내고 잠금 장치를 풀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뚜껑이 열렸다. 괴짝 안에는 붉은 비단에 쌓인 2자루의 검이 잠들어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기름칠을 해둔 덕에 녹 하나 슬지 않은 채 서슬퍼런 빛을 내뿜고 있었다. 쌍검, 샹잔. 한양 뒷골목을 피로 물들였던 전설의 무기, 흑룡쌍아, 에이체일롱 샹야였다. 홍주는 비단을 풀어내고 검을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율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검은 그녀의 손에 완벽하게 감겨들었다. 그녀가 검을 뽑아들자 빗줄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검명 잔밍이 울렸다. 챙. 달빛조차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검날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듯 창백하게 번뜩였다. 홍주는 검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국밥을 말던 순박한 주모 홍주는 없었다. 오직 사리로 가득 찬 죽음의 신 검은 독사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오래 기다렸지. 홍주는 검에게 속삭이듯 말을 건넸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잠들게 했구나. 하지만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그녀는 허공을 향해 검을 한번 휘둘렀다. 빗방울이 검날에 닿기도 전에 두 동강 나 흩어졌다.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그녀의 손목은 유연했고 검새는 날카로웠다. 아니, 오히려 10년간의 인내와 분노가 더해져 검기는 더욱 묵직하고 흉포해져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게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의 존엄이었고 갚아줘야 할 것은 피의 대가였다. 홍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상투를 틀어 올린 뒤 괴짝 안에 들어있던 검은 무복으로 갈아입었다. 찢어진 치마와 저고리는 미련 없이 흙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니 드러난 것은 오직 서늘하게 빛나는 두 눈뿐이었다. 그녀는 삿갓을 깊게 눌렀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홍주의 주변에는 기이한 살기가 감돌아 빗물조차 피해가는 듯했다. 그녀는 쌍검을 허리춤에 차고 쌍도끼파의 산채가 있다는 남산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기다려라. 내 오늘 밤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지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지. 내 친히 그 문을 열어주러 가마. 홍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바람처럼 아니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젖은 발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 아니, 잠자는 용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는 참혹할 것이었다. 산중턱 쌍도끼파의 산채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멧돼지를 통째로 굽고 술동이를 비우며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었다. 크하하, 그년 우는 꼴 봤냐, 아주 가관이더만. 곰보 사내가 닭다리를 뜯으며 소리쳤다. 형님, 내일 가서 남은 돈까지 싹 털어오죠. 그리고 그년 제법 반반하던데 산채로 끌고 와서 술이나 따르게 합시다. 졸개들의 음탕한 웃음소리가 산채를 가득 메웠다. 그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자신들의 목숨이 촛불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촛불을 끄기 위해 어둠 속에서 죽음의 사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산채. 입구에 보초가 하품을 하며 오줌을 누러 숲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비도 오는데 뭔 고생이람. 그가 바지춤을 내리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누구냐? 보초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잘못 봤나 싶어 다시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그의 시야가 빙글 돌았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며 털썩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빗속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검은 그림자와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쌍검의 잔상이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죽음이었다. 홍주는 쓰러진 보초를 타 넘으며 산채의 불빛을 향해 걸어갔다. 빗물이 칼날에 묻은 피를 씻어내렸다. 이제 시작이었다. 광자,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채의 육중한 대문이 박살나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술과 고기에 취해 흥청망청하던 산채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비산하는 나무 파편과 들이치는 비바람 속에서 검은 삿갓을 쓴 인형이 유령처럼 걸어 들어왔다. 번쩍이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삿갓 아래로 드러난 서늘한 턱선과 허리춤에서 뿜어져 나오는 쌍검의 한기가 푸르게 빛났다. 빗물이 검은 무복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지만 그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춤을 추던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도망쳤고 술잔을 기울이던 졸개들은 얼어붙은 듯 입을 벌린 채 그 기이한 침입자를 응시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술기운이 오른 졸개 하나가 딸꾹질을 하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는 허리춤에 도끼를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휘둘렀으나 침입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석에 앉아있는 두목을 향해 일직선으로 걸어올 뿐이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한 졸개가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이 자식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침입자의 정수리를 노리고 떨어지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은색 섬광이 번쩍였다. 챙강,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졸개의 도끼가 반토막이 나 바닥에 뒹굴었다. 에어, 졸개가 멍하니 자신의 손에 남은 도끼 자루를 내려다보는 사이 침입자의 발이 부드럽게 회전하며 졸개의 명치를 가격했다. 격, 외마디 비명과 함께 졸개는 저만치 날아가 술상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산채의 정막을 깼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쌍도끼파 무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침입자다 쳐라, 저놈을 쳐라. 수십 명의 wal패들이 강목과 칼도끼를 치켜들고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보나 기세로 보나 침입자가 순식간에 고깃덩이가 될 것이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착각이었다. 홍주는 삿갓을 살짝 들어 올렸다. 빗속에서도 횃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사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길을 막는 자 다시는 제 발로 걷지 못하게 해주마. 나지막한 선전포고와 함께 홍주의 양손이 허리춤으로 움직였다. 스릉, 쌍검이 칼집을 떠나는 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청명하고 천둥 소리보다 더 위압적이었다. 첫 번째 놈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홍주는 몸을 낮게 숙여 품으로 파고들었다. 왼손의 검이 놈의 손목을 스치듯 지나가자 칼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며 무기가 떨어졌고 오른손의 검등이 놈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아,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희생자가 쓰러졌다. 뒤이어 달려드는 3명의 졸개들. 홍주는 마치 빗방울 사이를 걷는 듯 유려한 몸놀림으로 그들의 공격을 흘려냈다. 그녀의 쌍검은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다.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놈들의 손목인대와 발목건을 노렸다. 살인은 하지 않되 다시는 무기를 잡고 남을 해치지 못하게 만드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슉 벽챙. 검광이 번쩍일 때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가 빗물에 섞여 사방으로 튀었다. 홍주는 회오리 바람처럼 적진 한가운데를 휘저었다. 그녀의 검술은 10년 전 강호를 주름잡던 흑룡검법 그대로였다. 아니, 삶의 무게와 한이 더해져 더욱 묵직하고 예리해져 있었다. 뒤에서 몰래 접근하던 놈의 공격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을 뒤로 찔러 제압하고 동시에 앞으로 달려드는 놈의 턱을 발차기로 올려찼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산채 마당은 순식간에 신음과 비명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상석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쌍도끼파 두목 쌍칼. 구만석은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의 입과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처음에는 그저 미친놈 하나가 죽으러 왔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현실이라 믿기 힘들었다. 혼자서 수십 명을 그것도 저토록 압도적인 무위로 제압하다니. 저 독특한 쌍검술 물 흐르듯 이어지면서도 급소만을 노리는 저 악랄한 검법. 그의 뇌리 속에 잊고 있었던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설마. 구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흑룡파의 검은 독사. 그 옆에 서 있던 곰보사내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삿갓 아래 드러난 홍주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주주모, 저 여자가 왜, 어떻게.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발밑에서 빌던 그 연약한 주모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의 부하들을 도륙하고 있는
살수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곰보의 다리 사이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공포가 요일을 자극한 것이었다. 마당에 서 있던 마지막 졸개가 팔을 부여잡고 쓰러지자 홍주는 천천히 두목이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검끝에서 빗물과 섞인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주변에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할 것 같던 위세등등한 산채가 단 한 명의 여인에 의해 초토화된 것이다. 홍주는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다. 저벅저벅 젖은 가죽신 소리가 구만석과 곰보의 심장을 조여왔다. 오지 말란 말이야. 곰보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 구만석의 뒤로 숨으려 했다. 형님, 저 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귀신입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구만석 역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쌍도끼를 겨우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강호의 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설의 살수, 검은 독사가 돌아왔다는 것은 오늘 밤 이곳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뜻이었다. 너희들이 그랬지. 홍주가 삿갓을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그 사이로 빛나는 눈빛은 형형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악인에게는 그에 맞는 대화법이 있다고. 그래서 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대화해 주려고. 그녀는 검을 들어 곰보를 겨누었다. 내 가게를 태우고 내 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린 대가. 이제 치러야지. 자, 잠깐 타협합시다. 돈을 원하쇼. 아니면 이 산채 다 가지쇼. 구만석이 다급하게 외쳤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이러는 모양인데 우리 뒤에는 관아의 이방뿐만 아니라 한양의 고관대작들도 줄을 대고 있어. 날 죽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홍주는 차가운 냉소를 지었다. 그따위 뒷배가 너희 목숨을 구해줄 것 같으냐.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순식간에 구만석의 코앞까지 쇄도했다. 구만석이 기겁하며 쌍도끼를 휘둘렀지만 홍주의 검은 이미 그의 겨드랑이 사이를 파고들어 어깨의 힘줄을 끊어버린 뒤였다. 켜악! 구만석의 양팔이 힘없이 툭 떨어졌다. 무기를 잃은 두목은 더 이상 맹수가 아니었다. 이빨 빠진 늙은 개에 불과했다. 홍주는 구만석의 멱살을 잡아들어 올렸다. 관아의 이방비리 장부,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라. 당장. 구만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덜덜 떨리는 턱으로 산채 안쪽의 비밀 금고를 가리켰다. 홍주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는 곰보에게 다가갔다. 곰보는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누누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홍주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놈이 내 칠성이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느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절망. 너에게도 똑같이 돌려주마. 홍주의 검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아, 곰보의 처절한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그의 양쪽 발목 인대가 끊어졌다. 그는 이제 평생 남의 부축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것이다. 홍주는 피 묻은 검을 곰보의 옷자락에 쓱쓱 닦으며 말했다. 죽이지는 않겠다. 살아서 땅을 기어다니며 내 죄를 곱씹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라. 마포 나루터에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고. 만약 또다시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땐 정말 목을 베러 갈 것이다. 홍주는 비밀 금고를 부수고 그 안에서 관아 이방 조씨와 주고받은 뇌물 장부 그리고 불법으로 갈취한 재산 목록을 찾아냈다. 이것만 있으면 이방의 목을 치고 쌍도끼파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넣고 금괴있던 엽전 꾸러미들을 챙겼다. 이것은 그들에게 갈취당했던 상인들에게 돌려줄 돈이었다. 보릴은 끝났다.
홍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채를 나섰다. 등 뒤에서는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 많지 차분했다. 비는 어느새 그쳐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이 모습을 드러냈다. 10년 전 그녀는 살기 위해, 명예를 위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휘두른 칼은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손에 피를 묻혔지만 그 피는 칠성이와 아버지의 위패, 그리고 홍령학의 명예를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다. 산채를 내려오는 길 홍주는 숲속의 옹달샘에서 손과 얼굴의 피를 씻어냈다. 차가운 물에 붉은 핏물이 퍼져나갔다. 거울 같은 수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다시금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그녀는 품속에 놀이개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간국씨, 약속을 어겨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악을 베지 않으면 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좌노르카.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법 뒤에 숨어 악을 조장한 탐관오리 이방조씨. 그에게 이 장부를 들이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다. 홍주는 관아 쪽을 바라보았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여명의 붉은 빛이 마포 나루터를 비추기 시작했다. 밤새 내린 비로 세상은 젖어 있었지만 그만큼 깨끗해져 있었다. 홍주의 발걸음은 관아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진정한 끝을 맺을 시간이었다. 동살이 밝아오며 마포 나루터의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있었다. 지난밤의 광풍과 폭우가 거짓말인 듯 아침 해는 무심하게도 찬란히 떠올랐다. 관아의 육중한 대문이 열리는 시각 아전들과 포졸들은 하품을 하며 마당을 쓸고 있었다. 평소라면 뇌물을 바치러 온 장사치들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로 북적였을 문전이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다. 그 정적을 깨고 저 멀리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피 묻은 무복 대신 정갈한 흰 소복으로 갈아입은 홍주였다. 그녀의 손에는 칼 대신 두툼한 장부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으나 태산처럼 무거웠고 그 주변으로 감도는 기운은 서리발처럼 차가워 감히 포졸들이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이방 조씨를 뵈러 왔다. 홍주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문지기 포졸이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이 이방 나리께선 아직 기침 전이신데. 홍주는 대답 대신 포졸을 스쳐 지나가 곧장 이방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뒤로 당황한 포졸들이 우르르 따라붙었지만 누구 하나 그녀의 옷자락을 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젯밤 남산의 산채가 괴멸되었다는 소문이, 그리고 그 장본인이 바로 홍령학의 주모라는 소문이 이미 새벽바람을 타고 관아 안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누구요 감히 이 아침부터 소란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잠덜미가 잡힌 이방 조씨가 눈을 비비며 나왔다. 그는 마당에 서 있는 홍주를 보고 흠칫 놀랐으나 곧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짐짓 호통을 쳤다. 내년이 제 발로 찾아오다니 기특하구나. 그래, 돈은 가져왔느냐. 홍주는 말없이 품에 안고 있던 장부를 이방의 발치에 던졌다. 툭! 흙먼지가 이는 소리와 함께 장부가 펼쳐졌고 그 안에는 이방이 쌍도끼파와 결탁하여 착복한 세금 내역과 뇌물 수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돈 대신 이걸 가져왔다. 내 놈의 목숨줄이다. 홍주의 말에 이방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급히 장부를 주워 내용을 확인하고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었다. 이건 내 내년이 이걸 어디서. 당황한 이방은 급기야 포졸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친년을 포박하라. 관아의 기밀 서류를 훔친 도적이다. 당장 베어도 좋다. 하지만 포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볼 뿐 움직이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 앞에, 그리고 홍주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그들은 얼어붙어 있었다. 그때였다. 멈춰라. 우렁찬 호통소리와 함께 관아의 안쪽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사또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사또는 홍주가 던진 장부를 집어들고 찬찬히 훑어보았다. 장을 넘길수록 사또의 미간은 찌푸려졌고 이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조이방 이 장부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냐? 관아의 녹을 먹는 자가 왈패들과 결탁하여 백성의 고혈을 짜내다니.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이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사또 날이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꾸며낸 모략입니다. 닥쳐라. 내 이미 암행을 통해 너의 비위를 의심하던 차였다. 이 장부는 그저 확인 사살일 뿐이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당장 저 부패한 자를 하옥하고 남산의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하여 압송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이방을 포박했다. 끌려가면서도 이방은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홍주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마당을 빠져나가던 이방과 홍주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홍주의 입모양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인과응보, 인과잉보, 모든 것이 끝났다. 홍주는 사또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관할을 나섰다. 등 뒤에서 사또가 그녀를 불렀다. 홍주라 했느냐? 내 과거가 범상치 않음을 짐작하겠으나 이번 공을 참작하여 묻지 않겠다. 부디 이제는 평범한 양민으로 살아가거라. 홍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관아 문 밖에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있었다. 그들은 홍주를 보며 웅성거렸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다. 홍주는 그 시선들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잿더미가 된 홍령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폐허가 된 주막 앞에 도착한 홍주는 무너진 기둥 하나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식구와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삶이 있었다. 홍주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숫덩이가 된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혼자서는 며칠이 걸릴지, 아니 몇 달이 걸릴지 모를 막막한 작업이었다. 얼굴에 검댕이 묻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나무를 나르고 흙을 퍼냈다. 그때 누군가가 홍주의 옆에서 묵묵히 잔해를 들어 올렸다. 놀라서 쳐다보니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은 칠성이었다. 누님 같이 하오해요. 저 팔은 멀쩡하잖아요. 칠성이 씩 웃으며 말했다. 홍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녀석아 누워있으라니까. 그리고 곧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이웃집 뱃사공 김씨가 지게를 지고 나타났고 건어물전 최씨 아줌마가 새참 광주리를 이고 왔다. 아이고, 이걸 언제 혼자 다 치우려고 그래. 우리가 도와줌세.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삽과 곡괭이를 든 장정들이 무너진 벽을 세우고 안악들은 잿더미를 쓸어냈다. 누구도 홍주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그녀가 전설의 깡패 두목이었건 살수였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홍주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당을 물리친 영웅이자 맛있는 국밥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던 이웃이었다. 주모 힘내서 우리가 있잖소. 사람들의 격려 속에 홍주는 울면서 웃었다. 숫덩이 위로 떨어진 그녀의 눈물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땅을 적셨다. 그날 하루 종일 마포 나루터에는 망치 소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상생의 소리였고 죽음이 아닌 삶의 소리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마포 나루터에는 새로 지은 홍령악이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었다. 예전보다 더 크고 번듯해진 주막 앞에는 개업이라고 쓴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다. 점심때가 되자
주막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주모 여기 국밥 2그릇 더 주시오. 여기 막걸리 한 주전자 추가요.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 홍주는 쉴 새 없이 국자를 놀렸다. 주방 안가마솥에서는 뽀얀 국물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고 있었다. 홍주는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여러 번 부었다 따르며 토렴을 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칼을 휘두를 때보다 더 섬세하고 정성스러웠다. 잘 익은 수육을 듬뿍 얹고 다진 파와 양념장을 올린 국밥 1그릇. 그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홍주가 세상에 건네는 화해의 손길이자 사랑이었다. 다리를 절지만 훨씬 건강해진 얼굴의 칠성이 부지런히 쟁반을 나르며 손님들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국물은 무한 리필입니다요. 손님들 중에는 간혹 외지에서 온 건달들이나 험상궂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홍령학에서 절대 행패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홍주가 나타나면 저절로 공손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강회는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 마포 나루터에는 호랑이도 깨갱하고 도망가는 전설의 누님이 국밥을 말고 있다고. 홍주가 칼을 버리고 국자를 든 것은 그녀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 강해졌기 때문임을 알만한 자들은 다 알고 있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늦은 밤, 홍주는 주막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켰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주막 뒤편 늙은 버드나무 아래 그녀는 다시 낡은 괴짝을 묻었다. 이번에는 피 묻은 쌍검뿐만 아니라 과거의 원망과 분노 슬픔까지 모두 함께 묻었다. 이제 그 검이 다시 세상 빛을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없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차가운 쇠붙이 대신 사람의 온기가 담긴 따뜻한 국자가 들려있으니까. 누님 무슨 생각하세요? 설거지를 마친 칠성이 옆에 와서 앉았다. 홍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냥 국밥 국물이 참 잘 우러났다는 생각. 그녀는 자신의 투박해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칼자루를 쥐어 생긴 굳은 살 위에 이제는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며 생긴 새로운 굳은 살이 덮여 있었다. 그것은 훈장과도 같았다. 칠성아. 네. 사람을 베는 칼은 차갑지만 사람을 살리는 국물은 뜨겁단다. 나는 이제 평생 뜨겁게 살고 싶구나. 홍주의 말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 칠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강바람이 불어와 주막의 풍경을 딸랑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홍주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종소리처럼 맑고 고요하게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홍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의 등불을 껐다. 내일 새벽 또다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육수를 끓일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 무림의 전설이 아닌 국밥집 주모로서의 위대하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홍령학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산처럼, 혹은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넓은 강처럼. 과거를 숨긴 주막집 누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아닌 따뜻한 밤 냄새 나는 현실이 되어